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스토리닷이 정치 커뮤니케이션 회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제가 말한 대부분의 정치 행위는 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걸 통해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대중화시키고 뭐 이런 게 정치다. 그렇죠. 네. 메시지 정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캠페인을 할 때는 이제 전략, 프레임, 메시지, 콘텐츠 뭐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선거 캠페인에 네, 그렇죠. 전략, 프레임, 네.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들이 있는데 홍보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소셜 미디어 시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 여론을 퍼나르는 이런 시대에는 메시지의 중요성이 좀 더 강화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아무리 잘 세우고 프레임을 잘 세워도 말 실수 한마디에 정치인이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는 이제 많이 목격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여러 군데서 그런 목격이 되고 있잖아요. 메시지의 중요성은 그래서 더 커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건 어떻게 분석합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나요? 그것은 뭐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메시지가 미디어다라는 그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마샬 맥론의 그 미디어가 메시지다를 이제 역으로 이제 돌려서 지금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이런 건데, 그냥 사례로도 충분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임원들도 어디서 실수 한번 하면 이제 그것이 통제가 안 되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을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 빅데이터까지 안 가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사례만 봐도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대와 이전 정부 시대의 메시지 정치의 차이점 여기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봅시다. 일단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뭔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양상도 좀 많이 달라졌고요. 네, 그렇다고 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것보다도 말도 말이지만 그분이 이제 사용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태도나 표정 이런 것들에서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뒤에 뭐 질문이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메시지는 그 제천화재 사건이 났을 때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그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다. 이런 대통령의 자격에 관한 아주 그 공감 가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고 또 평창올림픽 그 가셨을 때 그 안내원을 만났을 때 안내원 키에 맞춰서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추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새로운 리더십 유형의 메시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언어로만 구성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메시지는 네네. 비언어적 메시지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차이점 핵심을 수평적 소통. 네네. 여기 잡으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근데 2017년 지금 이제 집권 2년이 넘어갔잖아요. 네네. 시계열별로 어떤 변화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취임하실 때 취임사를 보면 이제 통합과 공존을 기조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경쟁자에 대한 위로도 했고, 그러니까 같이 대선에 나와서 떨어진 분들에 대한 위로도 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모두 섬기겠다 이런 이제 태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 공감과 화합의 메시지 기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는 그리고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이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보면은 그 3.1절 100주년 기념사가 하나의 전환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념사를 보면 여기에 빨갱이란 단어가 5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기념사에. 그랬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삶에 기반할 때 공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역사나 이념으로 가면 갈등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역사를 해석하는 문제나 이념적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5.18 기념식에서도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5.18을 폄훼하고 망언을 일삼았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노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독재자의 후회 뭐 이런 표현이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런 아주 너무 단정적인 규정은 약간 갈등형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수보회에서도 이제 그 수석 보좌관회의에서도 뭐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정치권과 이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뭐 이해도 되고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지만 이 보다 더 국민의 구체적인 삶에 기반한 어떤 사례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보편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두 기둥을 흔히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기반한 어떤 가치와 철학에 기반한 언어들이 더 많이 좀 배합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네요. 집권 초반부터는 공감과 화합의 메시지. 게다가 남북관계 좋아지니까 그 메시지는 힘을 더 받았죠. 근데 금년 3월 1일부터 뭔가 갈등 유발형 메시지. 좀 논리적인, 그러니까 아무튼 그 공감형에서 논리형으로 이제 메시지 기조가 좀 약간 전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공감에서 들어요. 논리로 가면서 역사와 이념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갈등 유발형이 되는. 이거 의도적일까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품성이 좀 정직하고 성실하신 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왔는데 개혁이 마음먹었던 대로 추진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이런 것에 대한 약간 피로감 저는 자신감보다는 피로감의 반영인 것 같고 그 저는 이런 메시지 기조는 조금 더 초기로 돌아가서 가령 저는 이제 메시지를 잘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가치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하는 거다. 가령 나는 왜 대통령이 됐는가. 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나 내뱉고 책임지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가치의 본질에서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서 민주주의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다시 그런 것들이 다시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승찬 대표가 너무 이 선의로 해석해서 이게 그 개혁은 잘 안 되고 야당의 반대는 계속 심해지고 하다 보니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신 거 아닐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 이제 내년 곧 총선도 다가오는데 좋아 이젠 대결로 가야 돼. 뭐 혹시 그런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으세요? 저는 뭐 저 잘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이 메시지를 구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메시지 팀이 있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뭐, 그렇죠. 그쪽에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다른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두 양진영이 대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탈감과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권력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박탈감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청와대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가령 우리만 정의롭다는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항상 오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비판을 받는 대목이죠. 이게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건데 선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역대 선거를 보면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막말에서 선거를 이긴 경우가 별로 없고요. 사실 막말에서 우리 2012년에는 민주당의 막말 때문에 선거 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용민 사건. 그때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막말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중도층, 합리적 중도층들은 막말에 기꺼이 반응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렇죠. 보수는 진보 어젠다를 탄력적으로 받아들일 때 선거를 잘했어요. 가령 그 2012년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나 청년 문제나 정치혁신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때 선거를 잘 했고요. 진보는 그런 대결이 아니라 아주 담대한 복지 정책을 내놨을 때 진보다운 그러니까 어떤 성장 프레임이 아니라 양쪽 다 마찬가지네요.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렇습니다.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메시지가 답을 얻었지 갈등 조장 비판이 답을 얻은 건 아니더라.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들은 이게 탄핵 때 이 중도 보수 합리적 중도 보수들도 이제 광장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나라를 조금 더 나게 만들어 달라. 혹은 국민의 삶을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갖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정치권이 지금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금 그 금년 3.1절 기념사부터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가 확 변했다 했는데 그 변한 것을 전후에서 문재인 대통령 언급량 빅데이터 상에 또 긍정 부정 연관 그 감성어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그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올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문서가 네. 한 225만 건 정도 그 검색이 됐거든요. 예. 물론 인물 중에서는 가장 많죠. 예. 대통령이시니까. 근데 이게 지난해에는 한 540만 건이었어요. 같은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예,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쨌든 의제 주도성은 좀 떨어졌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긍부정 연관어는요? 긍부정 분포를 보면 2018년 작년 같은 경우는 긍정어 분포가 42%, 부정어 분포가 한 35%. 예.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정치 언어는 항상 부정어들이 많이 주변에 이제 배치되기 때문에 긍정어가 부정어보다 7%나 많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는데 이게 작년인데 네, 올해 들어서는 긍정어 분포가 38%, 그러니까 부정어 분포가 39%. 그러니까 긍정어는 줄고 4% 줄고 부정어는 4% 늘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여론 흐름의 어떤 부정적 기류, 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언급량이 반으로 줄었다. 의제 주도성이 줄었다. 네네. 긍부정에서는 부정이 늘었다. 네네. 네. 그런 변화 속에 이 정부의 메시지는 대립 유발형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찬 대표 보시기에는 그건 답이 아니다. 그렇죠. 저는 정치권이 가령 저는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마치 그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고 계속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것이 착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막말을 조장하는 듯한데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은 그 어떤 정체성의 복원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데 그 정체성 복원의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막말이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필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런 막말들은 중도 보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중도 보수도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확장성을 잃을 것이다. 네네. 막말 정치는 확장성을 잃는다. 네, 그렇습니다. 막말 정치가 요즘은 꼭 자유한국당만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막말 연관어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막말이란 단어의 연관어가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전체 연관어 1위가 자유한국당이고요. 네. 그리고 인물 연관어를 보면 가령 이제 1위가 나경원 원내대표고 1위부터 9위까지가 다 자유한국당이고 10위에 이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올라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어쨌든 모든 막말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막말 정치를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상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그것이 지지층을 결집시켰다고 보진 않는다. 저는 과도하게 마치 막말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막말 정치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왜 과거에 비해서 막말 정치가 늘어나고 있나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막말, 그다음에 이제 망언, 그다음에 혐오, 포퓰리즘 이것이 이제 현대 정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는데 저는 이제 막말은 굉장히 이제 인격적인 문제이죠. 근데 망언은 역사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5.18에 대한 망언이라든가 세월호에 대한 망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혐오는 차별에 기반한 그 비인간적인 표현들이거든요. 그리고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그 정치와 민주주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뭐 전략적인 것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것들 우리는 다 뒤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엄연히 다른 건데. 엄연히 다르죠. 막말, 망언, 혐오, 포퓰리즘이 다 다른 현상들이고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 현상이나 뭐 이런 걸로 봐도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제 대세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회가 지나치게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이제 기득권 엘리트 지금의 구조를 만든 기득권 엘리트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시대에 정보가 과잉 공급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뭐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홍수 앞에 있어요. 홍수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점잖은 메시지는 그냥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더 자극적 메시지. 그렇죠. 언어적 도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주목도도 높아지고 그러니 왠지 잘한 줄 착각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관영 앵커님 계시지만 언론도 한몫을 하고 있다. 막말을 해서 존재감이 생기면 또 언론에서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것이 지금 약간 악순환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막말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출연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것을 뭐 법으로 제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적어도 막말의 당사자를 바로 부르는 일은 없어요. 네, 그거는 절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 정치에 뚜렷한 변화가 느껴진다. 또 그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이것까지 말씀드렸고 막말 정치를 부추기는 구조적 상황, 그 요인에 대해서도 함께 봤고 그러나 그 막말, 망언, 혐오 이건 구별해 봐야 되고 이것의 정치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분석해야 하지만 마치 이것이 모든 지지층 결집이다. 이건 안 된다. 네. 그리고 정말로 분명히 할 것은 막말이나 네거티브를 가지고 선거를 이기긴 어렵다. 지지층을 일부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진 몰라도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유승찬 대표가 여야 모두에게 제발 빨리 정신 차리고 메시지 정치로 돌아와 주세요. 이거네요. 그렇죠. 막말 정치 그만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잠시라도 물러나서 고요하게 내가 왜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다시 묻는 뭐 이런 기회를 정치권 스스로 좀 만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입니다.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자기의 컨텐츠 있는 메시지. 이걸 내놔라. 그렇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표를 얻는다. 제대로 들을래나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